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 살펴보고 있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1000년의 역사에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그리고 이노센트 3세, 4명을 분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황제인데 무너진 서로마의 영토를 다시 상당 부분 회복했다. 그리고 샤를마녀 사라진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교황으로부터 이제 쓰게 되죠. 황제 대관식 이 800년을 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중세 최고의 화두인 황제가 세냐 교황이 세냐 거기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카노사의 굴욕 1077년 그레고리스 7세 교황 앞에 황제 하인리 4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황의 권력은 정점을 향해서 언제까지 가는가? 바로 최고 꼭 시점을 찍은 게 이노센트 3세다. 그 이후에 교황권은 추락하게 되고 국왕의 권위가 상승하면서 근대 국가가 출현하게 되죠. 저희가 살펴보는 시기,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한 훈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훈족, 흉노족, 그리고 한나라 무제라는 주제로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한 무제의 흉노 토벌과 훈족의 이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강제로 개막을 하게 되는 이야기 했죠. 자, 게르만족이 대이동이 왜 발생했는가? 바로 훈족이 동고트족을 치고 또 서고트족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훈족이 동고트족을 치고 동고트가 서고트를 치고 서고트가 로마 국경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자, 오늘은 이 훈족의 서진, 이 훈족이 서쪽으로 이동하게 됐는가? 자, 훈족의 서진을 초래한 그 한나라 무제의 흉노 토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한나라 무제,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뭐냐, 이제 좀 중국 역사를 아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좀 간략하게 한나라가 등장하기까지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최초의 전설적인 왕조 하나라가 있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통일 왕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주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엄청난 혼란기, 춘추 전국시대가 대략 500년 이상 펼쳐지고요. 이거를 통일해서 최초의 중국 왕조 역사상에 이제 좀 해외에 알려진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소위 말하는 진시 황제의 진. 오늘날 중국을 영어로 이제 차이나라고 하죠. 차이나도 바로 진, 요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죠. 자, 얼마 가지 못합니다. 뭐 20년 못 가고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다시 통일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 한나라 7대 황제인 바로 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나라 어떻습니까? 중국의 주류 민족을 한족이라고 하죠. 그들이 쓰는 글자를 한자라고 하고 그들이 개발한 종이 한지라고 합니다. 한지. 그 한이 전부 이 한이 전부 뭐예요? 이 한나라를 가리키는 요 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모두가 한나라에서 유래했다. 현대 중국인들의 요 한나라에 대한 애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7대 황제인 한무제, 본래 이름은 유철이죠. 유철. 중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황제가 바로 이 한무제 유철이죠. 우리에게는 뭐 세종대왕에 해당할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한나라를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데 그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가 바로 이 한무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전성기를 이끈 황제는 많이 있죠. 그 예를 들면 청나라, 강희제 이런 황제들이 있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흉노족과의 60년 넘는 이 굴욕적인 화친과 조공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이 중국인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한나라가
이 흉노족에 매년 공주를 바치고 비단을 바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중국인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국이 남을 괴롭힌 역사는 많이 알리지만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당했던 수치의 역사는 절대 알리지 않죠. 어쨌든 그러한 조공의 역사, 아픈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제 깨끗하게 지워준 그런 황제가 바로 한무제다. 이 한무제의 흉노, 토벌, 흉노족을 토벌하면서 바로 한나라와 흉노의 역학관계가 역전됩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점에서 세계사에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비단길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가 이때 개척이 된다. 자, 흉노족 토벌을 위해서 흉노 서쪽에 이 월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사신으로 파견합니다. 왜냐? 이 월지국은요, 흉노족하고 철천지 원수 국가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한나라하고 월지가 가운데에 있는 이 흉노를 같이 협공해가지고 무찌르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교섭하려고 외교 사절로 보낸 게 장건입니다. 하지만 동맹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우연찮게 이때 서역에 가다가 비단길을 이제 알게 되고 개척하게 되죠. 이로써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통로가 뚫리게 된다. 자, 두 번째 이유, 이 한무제가 일으킨 흉노 정벌을 통해서 세계에서 나타난 나비 효과. 두 번째는 바로 누차 얘기한 대로 바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이 한무제에 의해서 고비 사막 서쪽으로 옮겨간 흉노족의 일부, 바로 북흉노족인데요. 이들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촉발시켜서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렇게 동양사가 서양사까지 바꿔놓은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흉노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중원이라고 하죠. 가운데 중, 으뜸 원자, 근원 원을 씁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하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죠. 그들은 그래서 중원인 자신의 나라, 동서남북 사방에 오랑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이라고 하는 오랑캐가 있는데, 흉노는 이제 중원인 중국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적에 해당하겠죠. 자,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있죠. 그 전국시대의 혼란기 때 몇몇의 나라가 북방에서 자꾸 쳐들어오는 그 흉노족에 맞서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바로 흉노족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전국시대 혼란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이 성벽들을 다 하나로 잇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무에서 탄생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성벽들을 하나로 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이 만리장성은 2000년간 지속된 농경민과 또 유목민 간의 대결의 상징물이자 경계물이 되죠. 바로 이게 춘추 전국시대 때 이렇게 연나라도 세우고 또 조나라가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에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제 만리장성이 되고, 이 만리장성 기준으로 바깥이 뭐예요? 유목민, 흉노를 비롯한 뭐 거란, 선비, 뭐 여러 각종 유목민들, 이 밑에는 농경민들, 중국에 비롯한 농경민의 가르는 상징물, 대결의 상징물이자 경계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주전 215년 진시 황제가 바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몽념이라는 그 명장 장군에게 10만의 대군을 맡기고 북쪽에서 자꾸 자꾸 귀찮게 하는 흉노족 토벌을 이제 명하죠. 자, 이때 흉노족은 근거지인 황하 이남, 거기를 상실하고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게 이제 흉노족에게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지도와 함께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중국 지도를 보고 계시죠. 중국의 두 강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바로 황하강입니다. 황하강. 또 하나 밑에 양찌강이죠. 양찌강. 요 밑에 요 지역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황하-이남. 그래서 하남이라고 하고, 하남 또는 이제 전문용어로 오르도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흉노족의 본거지였어요. 여기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털고 했는데, 이걸 완전 북쪽으로 쫓아내고 여기다가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자, 지도 함께 다시 볼 텐데, 오르도스 여기에 흉노족이 있다가 쫓아내고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목념장군의 10만 대군에 쫓겨나는 거예요. 흉노족에게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다. 이게 왜 살 길이 막막한 것인가? 유목민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이제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죠. 이들은 절대 단합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들은 한번 틀어진 부족끼리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그 원한을 이제 자손 대대로 잊지 않죠. 하지만 뭡니까? 위기가 닥치면 이들은 손에 손잡고 연합을 하죠. 그럼 그 위기라는 게 뭔가? 바로 중국의 통일왕조가 등장하는 거예요. 유목민족은 애초에 그 초원지에서 어떻게 자급자족 하겠습니까? 생필품을 다 자급자족 못 하거든요. 애초에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농경민족을 약탈해가지고 약탈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농경민족의 국가 가운데 통일왕조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털어먹기가 쉽지가 않죠. 막 나뉘어 있고 막 지들끼리 싸워야만 털어먹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목사회의 공식이 뭡니까? 위기가 발생합니다. 즉 털어먹어야 할 주변의 농경사회가 통일이 돼요.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유목사회가 군사화됩니다. 그리고 중앙집권화되고 그런 가운데 유목국가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방에 최초로 등장한 유목국가가 바로 흉노제국입니다. 물론 서양에서 최초 등장한 것은 바로 스키타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 나중에 우리가 유목민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다룬 영상 만들 텐데요. 자, 흉노 이후에 이제 선비, 돌월, 티벳, 위구르, 거란, 여진, 그 유명한 바로 몽골, 징기스칸의 몽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러한 그 유목 제국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또 순차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 이제 흉노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흉노의 그 왕 누굽니까? 묵특입니다. 묵특. 그들은 이제 왕을 뭐라고 하는가? 선우라고 하죠. 선우. 그래서 이 묵특이 이름이고요. 선우는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몽골 같은 경우는 왕을 뭐라고 합니까? 칸이라고 하죠. 칸. 칸은 많이 들어봤죠. 칭기스 칸. 칸도 이제 마찬가지고 왕이라는 뜻이죠. 자, 묵특. 이 묵특이 바로 유목민족 조직화에 성공해서 중국 옆에 이 동방에서는 최초로 유목 제국을 만든 이 당번이 바로 묵특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묵특. 어떻습니까? 싸납게 생겼죠. 자, 이 묵특 선우는 아버지가 흉노의 왕이에요. 두만선우입니다. 두만선우의 장남인데 아버지는 후처의 아들을 후계자 삼기 위해서 장남인 이 묵특을 적국인 월지국에 인질로 보냅니다. 근데 이걸 또 모자라가지고 자객을 보내서 아들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첩보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된 묵특은 어떻게 됩니까? 월지국의 명마인 천리마를 타고 간신히 탈출을 하죠.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 명적으로 1만 기병을 훈련시킵니다. 명적이 뭡니까? 쏘면은 휘파람 소리가 쫙 나는 게 쫙 명적. 쏘면은 바로 쉬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그 화살촉입니다. 이 명적으로 1만 기병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자기가 자신과 똑같은 표적에 화살을 쏘도록 훈련시키죠. 자,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아끼는 그 천리마, 그 명마를 쏩니다. 그래서 막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마 저걸 같이 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멈칫하는 자들은 다 목을 베요. 자, 명마. 그 다음에 누굴 쏘느냐? 이 자신의 부인을 쏩니다. 당연히 다 쏘겠죠. 멈칫하는 죽으니까. 그 다음에 누굴 쏘느냐? 자, 자기가 쏘면 무조건 1만 기병이 동시에 그 관역을 향해서 같이 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만 기병을 명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자, 마침내 사냥터에서 아버지 두만선우를 만났고 거기서 아버지를 향해서 활 시위를 당겼죠. 당연히 1만 기병은 한 명도 주저없이 그 두만선우를 향해서 활을 쐈죠. 두만선우는 뭐가 됐을까요? 고슴도치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묵특은 아버지 두만선우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죠. 그 해가 주전 209년인데 이 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 전해에 진시 황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진나라는 엄청나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혼란을 수습하면서 어때요? 주전 202년 8년 후에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바로 그러한 상황, 진나라와 한나라 그 교체기에 이 혼란기에 세력을 크게 확장해서 흉노 제국을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한나라가 건국되면서 어때요? 한나라가 국경을 대치하게 됐고 한나라와 흉노는 어때요? 대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인데 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진시황제가 만든 만리장성이 있고요. 밑에 이제 한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
한나라와 함께 그 북쪽에 더 어마무시한 제국 흉노 제국, 북쪽에 흉노 제국이 있죠. 둘이 이제 한판 붙는 진검승부만 남긴 상황이었죠. 자, 이런 가운데 흉노와 한이 마침내 대결을 합니다. 주전 200년 평성, 지금의 산서성입니다. 평성의 백등산에서 전투가 벌어지죠. 위치는 어디인가? 자, 이게 이제 황하강이죠. 황하 여기 백등산입니다. 백등산 이 지역이 이제 산서성인데 산서성. 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황하가 있습니다. 황하. 오늘은 산서성 여기에 백등산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때 어떻게 붙느냐? 바로 한고조 유방은 32만의 대군, 흉노의 묵툭은 무려 40만의 대군이 맞붙습니다. 이때 유방은 30만의 본진과 떨어져서 소수의 호위병과 함께 일주일간 이 백등산에서 포위됩니다. 당시는 한겨울이었어요. 이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때 유방은 아주 치졸한 지략을 써가지고 위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가? 이 묵툭 선우, 묵툭의 부인, 즉 왕비죠. 흉노의 왕비에게 밀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 우리 한나라 지금 멸망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 남편이 우리 한나라 여자를 왕비로 삼을 텐데 말이야. 액면가에서 너 이 흉노 여자하고 우리 한나라 여자하고 상대가 되겠냐?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감당이 안 되겠죠. 한나라 여자가 훨씬 예쁘잖아요. 여자의 질투심을 유발한 겁니다. 유발.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울러서 여자들이 사족을 못 쓰는 비단. 당시 비단은요, 로마 제국의 귀부인도 사족을 못 쓴 거래요. 비단을 왕창 선물로 줍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막 갖다 바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부인이 남편을 설득하죠.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결국 포위가 풀립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는가? 평성에서 당했던 수치다 그래가지고 평성의 수치라고 하죠. 이후 한나라와 흉노는 화친 조약을 맺는데 그야말로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굴욕적인 화친이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는가? 네 가지인데, 자, 한나라는 공주를 해마다 흉노 선우에게 의무적으로 시집 보낸다는 거예요. 딸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술, 비단, 공물을 바친다. 그리고 한나라와 흉노는 형제의 맹약을 맺는다. 누가 형일까요? 흉노가 당연히 형이죠. 자,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경계로 상호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 조항. 하지만 이들은 침범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수시로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봤고요. 자, 이들은, 묵툭은 이렇게 해서 이제 초원에서 부족한, 이들은 작업자족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초원에서 부족한 식량, 비단, 금은과 같은 사치품 이런 것들을 전쟁이나 약탈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입수하게 되죠. 한고조 유방은 이제 흉노와 절대 전쟁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을 정도로 이때 당했던 트라우마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고조 유방이 죽고 나서 흉노의 묵툭은요, 그의 미망인 여태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완전 성희롱하는 편지예요. 여태우는 분노해가지고 흉노 토벌을 하자고 막 기리기리 날뛰지만 어때요? 아무도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왜냐? 황제 유언이었잖아요. 자, 이후에도 흉노는 이제 걸핏하면 국경을 위협해가지고 삥뜯기를 지속합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눈물과 서름의 삥뜯김이 60년 정도 이어진 상황에서 7번째 황제인 한무제가 등극하면서 자, 대반전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럼 왜 한나라가 무려 60년 이상 흉노에게 당했는가? 흉노를 제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자, 기병 전력에서 열세라는 거. 그것도 그냥 열세가 아니고 압도적인 열세다. 당시 한나라 기병은요, 전차에서 이 단기 필마에 기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전차에서 말이 전차를 끄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올라타서 활용하는 단기 필마에 기병으로 넘어가는 초보 단계였어요. 하지만 흉노는 어때요? 흉노의 군기병은 어때요? 이들은 서너 살 때부터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부터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손 놓고 활을 팍팍 쏘는 거예요. 이 흉노의 군기병을 상대하기엔 당연히 역부족이겠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치원과 대학생이 싸우는 거랑 비슷한데,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나라 기병 100명을 흉노 기병 3명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정도면 거의 싸움이 아니죠. 네. 자, 기병 전력의 압도적인 열세 때문이고, 두 번째로
포착 선멸에 불가능한 점입니다. 자, 이들은 이제 광대한 지역에 점점이 흩어져 사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떤 전략 거점을 찾아가지고 포착 선멸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보급 문제인데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토벌에 나설 경우 한나라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흉노는 유목민족 특유의 시스템이 있어요. 늘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이 병참 기지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가정당 4-5마리의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 직전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말을 싹 골라가지고 소규모 부대로 기병을 편성해서 힛된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먼 길 와서 기진맥진한 이 한나라 군대가 이 컨디션 좋은 말을 탄 흉노족과 맞짱을 뜨게 되면 어떨까요? 승패는 뻔하겠죠. 도망다니는 흉노족을 쫓다가 지쳐서 토벌을 포기하든지 토벌은커녕 자칫 큰 화를 당하기 일쑤였을 겁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60년간 바로 흉노족에게 굴욕적인 조롱을 당했던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한나라의 무제가 등장한다. 그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이 어리석은 짓, 60년 넘게 지속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마침내 끊고자 굳게 결심을 하고 황제가 됩니다. 물론 절치부심하면서 수십 년 넘게 준비했죠. 이후 220년 넘게 한나라와 흉노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최종 승자는 한나라가 되었죠. 자, 주전 141년 무제는 16살, 16세로 즉위하죠. 그 아버지인 한경제의 무려 11번째 아들입니다. 심지어 후궁소생이죠. 그러니까 그가 황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효경황후의 모략으로 그는 마침내 황제에 즉위하고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황제가 되죠. 22살 때부터 수완을 발휘하는데 그는 화폐 개혁으로 지하 경제를 양지로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융실명제 같은 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특히 소금, 철, 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전매 제도로 합니다. 우리도 담배, 인삼 이런 것들 전매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해서 막대한 이제 앞으로 흉노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비를 확보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장건을 이제 서역에 파견합니다. 장건의 서역 파견. 자, 어느 날 흉노족에서 잡은 포로로부터 아주 솔깃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흉노와 철천지 원수인 월지국에 대한 소식인데, 자, 흉노의 후계자인 노상선우가 월지국을 공격합니다. 주전 160년에 그때 월지를 완전히 대파해서 월지의 왕을 죽이고 그 두개골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참화죠.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지 않겠습니까? 월지국의 이 불구덩천의 원수가 흉노인 거예요. 자, 이후 월지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도 볼 텐데요. 지도. 자, 흉노가 여기 이제 한나라고요. 한나라. 여기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가는 그 길목 여기를 이제 하서회랑이라고 합니다. 황하 서쪽에 회랑 좁은 길목 여기에 이제 월지가 살았는데 흉노의 공격을 받고 이제 왕의 그 두개골로 월지 왕의 두개골로 흉노 왕이 술을 마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어디로 도망가는가 쭉쭉 해서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서쪽으로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한번 1차 서천, 2차 서천 쭉 해서 이쪽으로 갑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이쪽까지 가게 되죠. 여기에 가서 이쪽에 있는 박트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여기다 하나의 제국을 만드는데 인도 역사에 등장하는 바로 쿠샨 제국이 되죠. 쿠샨 제국, 쿠샨 왕조. 이들은 바로 이 월지, 흉노족에 의해서 된통당한 월지가 한 번, 두 번 서천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인더스강 주변에 와가지고 인도 역사에 등장하는 쿠샨 왕조를 이제 창건한다. 자, 월지국의 원래 본거지는 하서회랑이라고 했죠. 서역으로 가는 길목. 하지만 월지의 서천 소식은 당연히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월지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사절로 보낸 것입니다. 자, 마침내 이제 한무제 제위 2년, 주전 139년 장건을 서역 월지국에 파견을 하죠. 왜냐? 이 흉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흉노의 철천지 원수인 이 월지국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흉노를 무너뜨리자. 그리고 무너뜨린 그 흉노의 나라는 반띵하자, 반바씩 나가자. 이런 거
하려고 보냈겠죠. 서역이라는 곳은 어떤가? 장건을 보낸 이 서역은요, 이 중국인들에게 완전 미지의 세계입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이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한번 지도 함께 볼까요? 자, 요게 한 무제가 등장하기 전에 한나라입니다. 분홍색. 하지만 한 무제가 넓힌 한나라 영토가 이래요. 이렇습니다. 요거요. 요겁니다. 요거. 요 한 무제에 의해서 고조선도 멸망하고요. 밑에 베트남도 멸망하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죠. 서역. 이 넓어진 서역.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여기 사막이죠.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도 이거 사막. 여기를 이제 중국 사람들 서역이다 이렇게 불러서 서역. 서역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여기다가 이제 장건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 가려면 흉노 여기 나라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흉노를 통과해야 된다. 흉노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는데 결국 거기 지나가다가 장건은 포로가 됩니다. 거기서 10년 넘게 억류 생활을 하죠. 나중에는 흉노족 부인을 얻고 자식까지 낳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절로서의 사명을 잊기 쉬운데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비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서 탈출에 성공해서 마침내 월지국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월지국은 이미 어때요? 비옥한 지대에 정착을 해서 쿠시안 제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어때요? 옛날의 원한을 되살려가지고 흉노를 정벌하는 그런 모험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교섭은 실패했죠. 자, 귀한 길에 또다시 그는 이제 돌아오다가 또다시 흉노에게 붙잡힙니다. 하지만 마침내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귀양을 하게 되죠. 주전 126년 그러니까 떠난 지 무려 13년 만에 돌아온 13년 만에 대장정이었죠. 위대한 집념의 결실이었다. 이 장건의 그 서역으로 가는 그 길, 이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요 파란 거, 요게 이제 바로 장건이 갔던 길입니다. 갈 때도 흉노에게 잡히고 올 때도 잡히고 여기에 건설된 쿠시안 제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월지.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죠. 하지만 이 장건을 통해서 전해진 이 서역에 대한 소식, 견문은요, 왕실의 충격과 엄청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때 중국인들에게 최초로 인도라는 나라가 알려지죠. 바로 그 쿠시안 제국이죠. 그리고 한 무제의 마음을 흔든 건 뭐냐? 바로 한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혈마. 그러니까 흉노를 제압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혈마는 물 한 모금 없이 360km의 이 카라쿤 사막을 그냥 횡단해버리는 엄청난 말인 거예요. 현재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게 바로 한혈마입니다. 한혈마. 이 한혈마에 굉장히 이 한 무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흉노족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한 거겠죠. 마침내 흉노와 한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자, 비단길을 개척한 지 10년 만에 전면전이 시작하죠. 그 발단은 주전 133년에 있었던 마업 사건인데 그 마업 거기에서 흉노 선우를 유인해서 죽이려다가 실패하게 되죠. 결국 두 국가는 관계가 악화되고 주전 129년 마침내 전면전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윤대조, 즉 정벌을 멈추고 내치에 힘쓴다. 전쟁을 멈추는 주전 89년까지 한 무제는 무려 40년 동안 흉노족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흉노는 몽골 초원으로 밀려나서 본거지인 하서회랑을 상실하게 되죠. 하지만 한나라도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바로 재정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몇 차례 정벌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차 정벌과 2차 정벌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할 텐데요. 자, 1차 정벌에서 활약했던 장군은 바로 위청 그리고 그의 조카인 곽거병입니다. 위청은요 원래 천안 양치기 출신이에요. 근데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위씨겠죠. 위자부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한무제 이 황제의 누나인 평양공주의 종이에요. 노비예요. 노비. 근데 이 누나가 여동생이 이제 엄청 그 한미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누나 이 공주가 데리고 다니는 계집종의 빼어난 미모에 한무제가 홀라당 반합니다. 그래서 그를 후궁으로 삼죠. 근데 황후가 아이를 못 낳자 이 황후를 이제 폐서인시키고 덜컥 이제 이 후궁을 황후로 임명하죠. 와, 미모 가지고 인생 한 방에 역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황제 귓가에
위부인은 이제 자꾸 속삭이죠. 자, 폐하, 제 오라버니에게도 인생 역전 기회 주세요. 제가 한 미모 하는 것처럼 우리 오라버니도 나름 한 싸움 한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자, 그러니까 다음날 흉노 정벌 장군으로 그 오빠를 임명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위청 장군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남매의 연타석 인생 역전 홈런이 터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조카인 곽거병도 장군으로 등장하는데 위청의 조카입니다. 이 곽거병은 기병을 이끌고 적진을 휩쓸었는데 이걸 보고서 한무제가 완전히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세의 나이에 일약 장군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되죠. 자, 2차 정벌 때에도 여자가 등장하는데, 자, 이때쯤에는 이제 한무제는 이제 위부인에게는 흥미를 잃고 또 다른 절세미녀 이씨가 등장합니다. 뭐 이름은 모르고 이제 성만 나오는 거야. 이씨. 이씨는요, 이 한무제의 마지막 사랑으로 이제 그가 죽을 때까지 총애한 여인이라고 하네요. 역시 그에게도 이제 큰 오빠가 있었어요. 큰 오빠 이광리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자, 그를 당연히 이제 속삭속삭 해가지고 장군으로 등용을 합니다. 자, 한무제는 이광리 장군에게 특명을 내리죠. 바로 한혈마를 구해오라는 특명을 주고요. 7만 병력을 줍니다. 그 병력으로 그는 대환국을 정벌해가지고 3,000마리의 한혈마로 구성된 기병을 이제 구성을 하고요. 그 총사령관으로 한무제는 요 이광리를 임명하죠. 하지만 이광리는 그다지 뛰어난 장수가 아니었나 봐요. 3만 기병을 이끌고 흉노와 전투 중에 무려 2만을 잃고요. 패전에서 돌아옵니다. 반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릉이라는 장군은 고작 5,000명의 보병으로 흉노 기병 3만 명과 대치해서 놀랍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보급이 원활치 않아서 궁지에 몰렸고 결국 중과부적으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되죠. 한무제는 이를 알고 이릉을 즉시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다른 신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마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중국 역사의 아버지인 사기를 쓴 사마천입니다. 이 사마천이 등장해서 이릉 장군을 변호하죠. 이릉은 죄가 없습니다. 이 3만의 대군에게 포위되어 끝까지 분전했는데 그의 임전무태 정신은 오히려 상을 줘야 마땅합니다. 감옥에 사형을 시키다니요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괜히 이제 낄 때 끼고 낄끼 빠빨 못한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한무제 황제가 자신의 정말 총애했던 이광리 장군이었대요. 완전히 3만 기병 중에서 2만을 잃고 완전히 패전에 돌아왔는데 듣보잡인 이릉 장군이 승승장구해서 돌아오면 뭐해? 이게 이광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광리를 임명한 한무제의 어떤 안목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릉을 사형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그 분위기를 알고서 어때요? 다른 신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마천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죽음을 모면하는가? 바로 궁형이라고 해가지고 성기를 자르는 처형을 하게 되면은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성기를 자르는 궁형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인생 역작인 바로 사기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 것이죠. 그게 성기와 사기라는 역작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한무제는 이제 이후에도 이광리를 교체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줍니다. 자, 마지막 원정에서도 그는 대패했고요. 돌아와서 그는 누이가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앉히려다가 결국 일족이 멸족하게 되죠. 그는 간신히 이제 도망 나와서 흉노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흉노족도 그를 환대하죠. 하지만 흉노 선우의 엄마가 아프자 그쪽에 무당이 점괘를 내렸는데 한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쳐야 된다. 그 인신제사의 제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동생을 잘 둔 덕에 높은 자리를 꿰찬 이 능력 없는 자의 비참한 최후가 펼쳐지죠. 자, 한나라의 서역 진출 간략히 한번 정리할 텐데요. 장건의 활약 무려 13년간의 그 결실에 의해서 서역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한무제의 흉노 토벌이 이루어집니다. 40년 가까운 토벌. 하지만 이건 미완의 결실이었다. 그 이후
주전 1세기 초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흉노의 서역 지배를 담당하던 그 책임자가 한나라에 투항을 해온 겁니다. 이러면서 고스란히 서역 지역을 얻게 되고 한나라는 그곳에 서역 도호부를 주 60년에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역 지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단기를 접수하면서 바로 흉노 세력 약화에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왜냐, 그 길목을 지키면서 이제 돈을 뜯은 건데, 이 비단길을 한나라가 접수하면서 흉노는 완전히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 한무제가 이제 접수했던 요 서역 도호부, 서역으로 가는 길목 여기를 흉노가 딱 차지하면서 통행세를 받았는데, 한나라가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접 거래. 자, 그 이후에 이제 약해진 흉노는 주전 60년 내분에 의해서 둘로 나뉘죠. 동흉노와 서흉노. 그러다가 동흉노는 한나라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자, 전대미문의 상황 앞에서 한나라 조정은 소동을 하죠. 이 투항이 온 이 흉노의 이 선우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고의 예우를 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공관계, 형식적으로 조공관계를 하죠. 흉노의 선우는 해마다 한나라 황제를 아련을 하고, 그리고 한나라 황제는 그에게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복속을 표방을 하고 그는 막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 8년 이제 한나라 황실의 외척인 왕망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짧지만 신나라가 창건하죠. 신나라. 이때 이제 조공관계가 파탄 지경에 맺고 이제 흉노는 이제 변경 지역을 다시 또 약탈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신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후한, 신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전한, 그리고 그 후를 후한이라고 하죠. 25년에 후한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흉노는 이 지금 다시 2차 분열을 하게 되죠. 남흉노와 북흉노로 나뉘게 되고, 이 남흉노는 후한에 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흉노는 계속 서쪽으로 가서 뭐가 됩니까? 훈족이 되는 거죠. 훈족. 이렇게 하면서 중국 한나라와 얼씨구 절씨구 하던 이 흉노족이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을 지나가지고 북흉노가 어떻게 되냐면 쭉쭉 가가지고 훈족이 되어서 바로 이들이 이제 어때요? 알라만족을 치고 동고 쪽을 치고 그들이 서거 쪽을 치고 서거 쪽이 이제 로마 국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후한 때에는요, 서역 진출을 다시 시도합니다. 바로 반초라는 사람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는 마저 전한에서 장건의 역할을 이제 이 반초가 하게 됩니다. 이 반초는 흉노 사신단을 죽이고, 바로 타린 분지, 그 타클라마칸 사막에 있는 선성국이라는 나라를 접수하게 됩니다. 자, 그 나라로 들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불입, 호열, 부득, 호자. 자, 우리말로 하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결국 이 선성국을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실크로드를 차지하게 되고 부하인 감령을 심지어 로마에 파견합니다. 물론 이제 로마하고 이제 비단을 직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시리아에서 이 부하 감령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130년 이후 실크로드, 이 서역 지배는 이제 유명무실해졌다가 비단길을 통한 동서무역은 7세기 중엽 이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놀랍게 번성하게 되죠. 이때 다시 뚫린 비단길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바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라고 하죠. 이게 바로 중국에서는 경교로 알려진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한무제, 이 흉노 토벌을 했던 한무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